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몇 가지 좀 정리 말씀드릴게요. 부방대는 단체 활동의 목표가 분명한데 아미고는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시민운동을 대체로 싱글 이슈 무브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시민운동은 단일한 이슈를 가지고 운동하는 단체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이슈가 단일할 때 운동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대중들한테 설명도 간단해요. 이를테면 부방대, 우리는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단체야. 지금은 이제 부정부패까지 집어넣었지만 어쨌든 부방대 출범할 때는 부정선거라는 단일 이슈를 갖고 한 거예요. 한 30년 전에 경실련 나타났을 때 경실련은 경제정의라는 단일 이슈를 갖고 시작한 거예요. 또 환경연합, 그럼 환경이라는 단일 이슈를 갖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대체로 단일 이슈야. 그런데 우리 고성국TV의 아미고는 그런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고성국이를 좋아해서 모인 팬클럽이에요.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 고성국이를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일 이슈 무브먼트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고성국TV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분들이잖아요. 고성국TV는 뭐냐? 고성국TV는 단일 이슈 TV가 아니에요. 환경만 다룬다, 부정선거만 다룬다, 부패 방지만 다룬다가 아니고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정론을 지향하는 방송이에요. 자유우파의 정론이라면 그게 환경 문제건 부정선거 문제건 부패 방지 문제건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년간 종북 주사파 정권의 그 침탈 하에서 자유우파가 가장 위기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 가치가 부정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따라서 고성국TV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세우고 시작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고성국TV의 팬들이 모여 계신 아미고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발전과 수호를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정선거 방지도 당연히 들어가고 부패 방지도 당연히 들어가고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좀 더 원칙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도 당연히 들어가고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된 KBS, MBC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언론 바로 세우기 운동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성국TV와 함께하는 아미고는 다른 여러 자유파의 그 싱글 이슈 무브먼트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자유파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면 뭐든지 하기 때문에 부방대와도 또는 특권 폐지 운동과도 또는 KBS 바로 세우기 운동과도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정광훈의 자유마을과도 그래서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따라서 어디에서나 때로는 자유마을이 강력한 데도 있고 또 부산처럼 자유민주주의 연합이 강력한 데도 있고 또는 때로는 부방대가 강력한 데도 있고 그래요. 예, 특권 폐지가 강력한 데도 있어요. 그 모든 자유우파 운동과 우리 고성국TV는 함께 간다. 따라서 우리 아미고도 그런 자유우파 시민운동과 늘 함께한다. 뭐 연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그 관계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7년 전에 종북주사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고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북주사파의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 한번 해먹자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세력이 정권을 탈취한 다음에 문재인이 스스로 선언한 게 있어요. 우리는 정권 교체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물 교체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대 교체로 갈 거고 역사 교체로 갈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목표 있잖아요. 정권을 교체할 뿐만 아니라 세력을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하고 역사를 교체하는 이 종북주사파의 운동은 언제 시작됐냐? 192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25년에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을 창당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반도의 공산주의 운동의 주도권은 김일성이가 아니라 박헌영이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보기에, 스탈린이 보기에 박헌영이보다는 김일성이가 더 무식하고 세력이 적어서 지 꼭두각시 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이를 제치고 김일성이를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계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25년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시작된 박헌영이가 주도한 공산주의 운동은 1945년에 김일성이한테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48년 동안 3년 동안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먼저 세운 다음에 남한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걸 하려고 그렇게 모든 수단을 다 했어요. 김일성이가 직접 후원하고 박헌영이가 남로당 조직을 전부 동원해서 각종 4.3이나 여순이나 또는 대구 10일이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수백 차례의 무장 봉기를 일으켜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이승만 세력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는 1945년, 48년 요 3년 동안 그리고 6.25 전쟁까지 포함한 요 7, 8년간에 전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라는 목표가 좌절된 데 대한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정권 잡고 표방한 세력교체 넘어서 시대교체, 역사교체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1940년대에 자신들의 패배의 역사를 어떻게든 다시 뒤집어 엎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이승만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땅에 파묻으려고 했고 그 이승만의 뒤를 이어 김일성 체제와의 체제전쟁에서 승리한 박정희를 또한 친일파로 매도하고 땅에 파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역사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따라서 문재인이가 정권 잡자마자 가장 서둘렀던 게 남북정상회담인데 그래서 대통령 돼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9.19 군사합의가 있었어요. 이 9.19 군사합의는 뭐냐면 김일성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두 가지 전략에 입각해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수단이었어요. 김일성이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법법 폐지예요.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군의 군사적 침략을 직접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을 해체한다는 뜻이고 국법법 폐지는 정신적인 무장을 해체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김일성 때부터 7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북한의 전략 목표입니다. 이거를 문재인이가 정권 잡자마자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법법 폐지 하나만 달랑 갖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예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헌법 개정안을 냅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의 첫 번째 고리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이행을 들고 나와요.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없지 않냐, 평화 상태라고 선언하자,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하자. 그렇게 해서 평화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일시적으로 전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 정전 상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언제 전쟁이 다시 개시될지 모르니까 이 불안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판문점의 관리권은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 군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엔군이 갖고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유엔군 소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엔군이 이제 평화가 왔으니까 더 이상 주둔해 있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 유엔군 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엔군 소속으로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도 자동으로 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김일성 때부터 75년 동안 변하지 않고 추진해온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는 중간 다리로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거를 끼워 넣었어요. 뭐냐면, 야, 9.19 군사합의까지 있지 않냐? 이제 우리는 거의 전쟁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남북이 합의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평화협정으로 이행하자. 이 주장하기 위해서 중간 다리로 9.19 군사합의를 끼워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 위험한 종북 주사파들의 음모가 숨어 있는 합의였어요. 그 합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휴전선에서 40km,
남쪽으로 40km 이내에는 정찰기를 띄우지 말자는 거야. 특히 서해안 쪽에. 그 다음에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은 이게 20km야. 북한군은 120만의 북한 군대가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김정은의 명령만 내리면 남한을 전면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공격형으로 편제가 돼 있어. 공격형으로 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투 잘하는 부대가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격형 무기들이 쫙 포진되어 있는 거야.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군은 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대비하는 방어형 편제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방어형 편제로. 모든 매뉴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군 전력의 편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형 편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언제 공격을 할지 몰라라고 하는 징후를 한 발 먼저 포착하는 거야. 우리가 방어를 제대로 하려면 북한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징후를 우리가 먼저 포착해야 돼. 그래야 확실하게 쟤들이 공격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맞기 전에 먼저 때린다든지. 그게 킬체인이에요. 뭐 이런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의 공격 무기가 장사정포거든, 주로. 제일 먼저 저것들이 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장사정포야. 근데 이 장사정포는 한 번 쏘면은 우리 공군력이 초토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하면 원래는 남쪽을 향해서 포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간단하잖아. 그러면 그냥 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남쪽을 향해서 포신이 쫙 배열이 돼 있으면 우리가 때리기도 쉽거든. 그리고 얘네가 포를 장진하려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금방 포착이 되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산 남쪽을 향한 산의 북쪽 사면에 땅굴을 파고 이 안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포사격 준비를 하는 징후를 우리가 포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놈들이 기습전을 할 때는 이 땅굴에 숨겨놓은 북쪽 사면에 땅굴에 숨겨놓은 장사정포를 끄집어내서 남쪽을 향해서 세워서 쏘는 거야. 이 산의 북쪽 사면의 땅굴 속에서 이것들이 기동을 하잖아. 그러면 이 기동하는 것을 우리가 포착을 하기 위해서 공중에 떠서 이거를 조기 경보하듯이 그걸 계속 살펴봐야 되거든. 이거를 40km 바깥으로 40km 안에는 우리 공군기가 뜨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문재인이가 40km 바깥에서 산의 저쪽 사면에서 이것들이 포탄을 잔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일단 북한이 장사정포를 먼저 때려서 우리가 공격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방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수도권에 2,500만이 살잖아. 장사정포에 수천 발, 수만 발이 1시간 안에 수도권에 불비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딱 그런 거거든. 그렇게 되면 한 방에 우선 우리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초토화되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놈들이 우리를 협박하겠다는 거예요. 핵무기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재래식 무기도 9.19 군사 합의라는 장치 때문에 엄청나게 위협적인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우선 하겠다는 거거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폐지하겠다는 건데 우리 아미고 회원이 그 아들이 김포에 있는데 훈련을 안 한다. 그거는 40km 안쪽에서는 비행기를 못 띄워. 그 다음에 40km 안쪽에서는 북쪽을 향한 포사격도 못하게 돼 있어. 9.19 군사합의에.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는 북한을 향한 포 중에 K9 자주포라는 게 있어. 자주포는 스스로 돌아다닌다는 뜻이야. 막 바퀴 달린 이 차인데 거기에 포탄을 싣고 다녀. 이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 지금 수출되고 있어요. 워낙 성능이 뛰어나. 이 K9 자주포가 김포라든지 연평도라든지 이런 데 쫙 배치가 돼 있어.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이 K9 자주포가 원점 타격하고 막 이러거든. 그런데 북쪽을 향한 K9 자주포도 9.19 군사합의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연습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동안 문재인 때 어떻게 했냐, K9 자주포를 큰 배가 바지선 같은 게 가서 K9 자주포를 배에 실어.
그래가지고 인천항 쪽으로 갖고 나와. 그래가지고 이 자주포를 다시 끌고 육군 사격 훈련장 같은 데를 갖고 가서 거기서 쐈다니까. 연습은 해야 되니까. 문재인이가 해놓은 짓이 이런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포 40km 안쪽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9.19 군사비에 딱 묶여있는 김포에서 근무했던 이 아들은 훈련할 게 없는 거지. 팽팽 노는 거지. 애가 생각해도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지.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우리 방어 군사 안보의 무너진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수많은 짓들을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의 범죄는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뿌리째 흔들려고 했던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그냥 돈 뜯어먹고 뇌물 받은 잡범이라면, 문재인의 범죄 혐의는 국가 파괴범이야. 국사범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승국 박사님의 일익의 퀄리티가 높은, 정말로 우리 애국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아니면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이 강의를 우리만 들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고승국 박사님을 좀 대강당, 부산일보 강당이나 한 300~400석 되는 그 강당에 한번 초대해서 모셔서 한번 세미나를 듣는 계획을 제가 잡고 있는데, 한번 그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부르면 제가 언제든지 내려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3년 전에 우리 아미고를 시작할 때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우리 아미고 회원 3명만 모여서 부르면 가겠다 그랬어요. 3명 이상 모여서 부르면 그게 어디든 가겠다 그랬으니까 부산에서 준비해서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것도 우리 고성TV에서 지금 녹화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할 건데요. 그러면 대개 10만 명 정도가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장 우리 오프라인에 모여있는 분들이 한 40~50명이다. 너무 작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정치 시대고, 특히 유튜브의 쌍방향성이 최고도로 이 효과를 발휘하는 때이기 때문에 저희 고성국TV는 그게 어디든 현장에 가서 방송을 하면 95만 구독자 그리고 10만의 그 시청자들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이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골 질문처럼 이제 왜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좀 건방지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냥 반농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힘과 영향력으로 구성되거든요. 전문용어로 하면은 파워와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돼요. 이 두 가지가 정치예요. 권력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은 파워가 있어요. 대통령 파워 있잖아요. 인사도 할 수 있고 이 국가 정책도 추진할 수 있고 파워가 있잖아요. 동시에 대통령의 한마디는 영향을 주잖아요. 파워와 인플루언스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파워만 있고 영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 엄청 센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존중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럼 겉으로 파워는 없는데 영향력은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워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실제로 파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제가 이렇게 가야 되라고 주장할 때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별것 아니지만 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유튜브를 못 하잖아요. 이제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걸 알지만 메인 잡이 뭐냐,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 메인 잡이지. 예. 자,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저 고성국 TV를 이제 그만두고 고성국 TV를 통해서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포기하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믿지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네, 믿지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건 뭐 계산법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반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믿지는 장사는 안 한다. 고성국 TV의 영향력, 이거를 더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다. 더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태경 우리 의원님 정말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왜 좌파를 끌어안아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윤상현 또 의원님 왜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정말 궁금한 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나 저희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특히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왜 김한길을 끌어안고 있는 건지, 그 다음 윤한호, 제가 마산 출신이잖아요. 윤한호 뭐 하는 건지, 마산 부산이 이렇게 약한데 수도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이나 유승민이가 지금 뭐 신당을 만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블러핑이라고 생각해요. 3년 전에 이것들이 재미 봤거든요. 3년 전에 유승민이가 마치 뭐 독자적으로 뭐 신당이나 할 것처럼 하도 그냥 블러핑 치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황교안이가 유승민이가 뭐가 있는 건지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승민이한테 양보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혁신은 못하고 야합을 하게 됐고, 그 야합 과정에서 유승민이한테 한 30개 정도의 공천권을 줘버렸어요. 그 유승민이가 그 공천권을 가지고, 예? 지가 지역구 하던 대구 동을 지는 못 나가고 강대식이 공천 주고, 그 옆에는 또 유승민의 그 똘마니한테 공천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유승민 계보만 17명 있어요. 국회의원이 최대 계보입니다. 이게 3년 전에 황교안이가 블러핑에 넘어간 겁니다. 실제로는 유승민이 뭐 이준석이 나와서 창당하라고 그래도 창당할 힘 없어요. 자, 입증해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이것들이 당권을 탈취하려고 그랬는데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당권 탈취를 못했어요. 그러자 탈당했어. 그러자 탈당해서 30명 넘게 탈당했어요. 이것들이 전부 4선 5선들이야. 전부 4선 5선들이야. 그리고 재산도 다 수십억씩 되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다 나가서 30명 넘게 나가서 바른정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들이요, 전당대회 못했어요. 당원을 5,000명 이상을 못 만들어요. 그때 그랬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전당대회도 못하고 비실비실 하다가, 예? 홍준표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홍준표도 쏘가 넘어간 거지. 무슨 표가 있다고 그것들이. 개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홍준표가 또 저것들이 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는 대통령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뒷문을 슬그머니 열어줬어. 그래갖고 저것들이 쓱 들어와가지고서 다시 당권을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것들이 황교안 때 블러핑해서 지금 당의 최대 계보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것들이 있잖아요. 7년 전에 배신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이거 협박해갖고서 다시 당에 들어오고, 황교안이 협박해가지고서 공천권 탈취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유승민이, 이준석이 이것들 찌끄레기들 싹 긁어서 창당 못합니다. 창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당법상 창당을 하라 그러면 5개 광역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돼. 이것들 그럴 능력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광화문에 많이 나가죠. 지난번에 광화문에 나갔을 때, 자유마을 중심으로 나갔을 때 몇 명 모였습니까? 정광훈 목사 쪽에 자체 발표로는 35만 모였어요. 제가 취재했는데 제 감으로는 한 20만 모였어요. 그런데 2019년에 광화문 집회가 연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황교안이가 당대표를 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총동원 내려가지고서
광화문 집회를 독자적으로 몇 번 했어요. 그 당연마다 뭐 100명, 200명씩 원에는 150명이다. 뭐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이런 거 다 오다 떨어졌잖아요. 총동원했잖아. 5,000명이 안 돼 근데. 국민의힘이 전체 국회의원 당협이 총동원해서 모아도 5,000명이 안 돼. 그런데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준석이, 하태경이 이런 허접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만들어? 전당대회도 못한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것들이 브로핑하는, 협박하고 공갈쳐서 딜하는 재주는 여러 번 걸쳐서 닦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이도 뭐 누구도 지금 그 브로핑 때문에 이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무시하면 아무 변수도 아닌데 그걸 마치 변수처럼 생각하니까 진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실력은 창당할 실력이 안 된다. 창당해도 1% 이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저것들이 계속 당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좌파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 틱틱 던져주면서 괜히 우리 쪽 분란만 일으켜서 우리 쪽 전선만 혼란시킨다. 이런 것들은 지금 척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부산이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부산 지역구가 몇 개요? 국회의원이 18명이지. 근데 저쪽이 셋인가? 셋. 예? 저기 저 전재수랑 최인호랑 저기 저 박재호.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는 이 세 명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8명 다 우리 자유파가 부산을 석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18명 중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년에 부산에서 18명이 나온다고 치면 15명 정도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써먹을 자 하나도 없어요. 여기 현역에 뭐 초선이든 삼선이든 예? 다시 배지 달아서 국회 보내야 될 정도로 일 잘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너무 야박하잖아.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하나는 살리자고 하면 나는 김도읍은 살리고 싶어요. 저는 부산에서는 김도읍 하나 정도는 살려놔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 의견은 참고하시고 부산 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기회에 좀 디테일한 얘기는 그때 가서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